네, 이제 목요일 시장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에어팀의 장용혁 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색다른 전략이 코너 이름인데 오늘 색다른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2,000포인트는 이제 뭐 사실 안착할 것 같고 네, 심리적이지만 다시 또 거기서 좀 무거워지느냐 아니면 딛고 일어서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거들을 또 많이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근거를 한번 들어보죠. 2,000을 봤다. 이 얘기하고 2,000을 뚫고 올라갔다. 라는 얘기는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제 2,000은 봤죠. 본 거하고 뚫는 거는 다른 얘기. 오늘 소위 말해서 지난주에도 표현했었던 그 박스피 상단을 뚫어 넘는 데는 무언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의 근거들을 오늘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투자자들 치고 지수 올라가는 거 바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바람일 텐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2010년도 이후부터 누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 구간이 두꺼운 구간에 진입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식형 펀드 들러 증권사 객장에 나가는 사람보다는 판매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죠. 오랫동안 지쳐서 그렇습니다. 한번 강하게 뚫어내줘야 지금 여기서 환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 인식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지 않겠죠. 일단 이 매물대 구간도 1970에서 한 2030포인트 구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관 수급 쪽에서는 조금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지표는, 중심 지표는 원달러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원달러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소위 원달러가 튀는 환경에서는 조심하고 원달러가 빠지는 움직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해도 좋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달러가가 지난 3월 FOMC에서 옐런이 처음으로 주재한 FOMC 회의, 소위 말해서 좀 초보 운전 티가 좀 났죠. 세련되지 못한 표현을 좀 사용했습니다. 테이퍼링 이후 6개월. 시장이 조금 놀랄 만한 이슈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당일을 제외하고 자극받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극받지 않았어요. 달러가 해당일을 제외하고 비싸지지 않았다. 시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틀리는 거지 시장이 틀리는 게 아니죠. 시장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옐런이 초보 운전자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무마하는 발언을 하겠지. 얼마 전에 옐런은 그런 코멘트를 실제로 실시했고요. 달러가는 굉장히 얌전하게 놀고 있습니다. 제가 원달러가 튀어오르는 부분은 가장 경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국인들은 원화를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러를 들고 들어옵니다.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주식을 사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이라면 달러가가 비싸지고 원화가 싸지는 환경이라면 환전을 하겠습니까? 환전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올라가는 부분을 가장 경계하는 신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달러가는 자극받지 않았어요. 뒷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제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강세 그림으로 갔다라는 거죠. 최근 시장 무척 좋았죠. 외국인들 수급표도 굉장히 좋았고요. 중심으로 제시했었던 원달러는 굉장히 적절했었다라고 봅니다. 또 때마침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EM ETF 설정액 증가가 나오는 모습이 동반해서 발생됐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다 외국인들의 수급 호조를 불러왔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죠. 지난주 움직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나스닥에서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이런 쪽들 많이 빠졌죠. 지난주에 일본에서 돈도 사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왜 EM ETF 쪽으로는 설정액이 늘었을까요? 일단 좀 싼 쪽으로 배팅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은 불리하지 않았을 거고 지금 2000포인트까지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박스피, 박스권에 있는 코스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박스권의 위쪽 걸리는 부분이 한 2050포인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엔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기준을 원달러로 봤습니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죠. 뭐 쉽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그럼 계속 원달러 기준으로 봐도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일단 원달러가 튀어오르는 부분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더 낮아진 환율단에서 원달러가 급격히 튀어오를 수 있는 이슈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매도하거나 매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이유로서는 뭐 충분하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보시죠. 지금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소비세 인상 4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4월에 소비해야 될 사람들은 소비세 인상 되기 전에 소비하지 않았겠습니까? 3월 달으로 상당 부분 소비를 땡겨서 했을 겁니다. 그럼 4월 이후서부터 소비는 어느 정도 죽겠죠. 그럼 BOJ는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아베노믹스의 소위 말해서 피곤에 좀 지쳐 있는데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아베노믹스가 피곤하지만 기대감은 추가적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엔달러 환율이 거의 지금 104엔 닿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엔화가 약세 쪽으로 많이 흘렀죠.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원화가 계속 강세로 흘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원엔 재정 환율은 1대10 교환 배율이 깨지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수출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히 수출 중심 국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과연 1,050원 환율 밑으로 치고 내려갔을 때 당국의 개입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원달러를 기준으로 원달러 빠지면 배팅해라, 뭐 트레이딩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원달러를 기준 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튀어오르는 환경은 조심하고 원달러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아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오늘 16일 날 1분기 GDP를 발표합니다. 한 7.3%가량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전인대에서 제시한 7.5% 언저리 달성치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죠. 부양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부양책 기대감은 일단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준율 인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공격적인 지준율 인하가 나올 가능성도 없고 도시화를 통해서 소득의 확대를 좀 노릴 텐데 도시화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낮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8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1번 타자니까 1번 타자가 출루하냐 마냐는 그 회에서 득점을 낼 수 있냐 없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지 않은 중국 기대감, 조용한 원달러, 그것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실적. 이제까지 원달러 기준으로 굉장히 쉽게 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심 지표로 볼 부분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임이 될 것 같고요. 2000포인트 위로 강한 모멘텀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 이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가 나오면 따라갈 수 있지만 박스권 상단에서 이번에도 역시라는 부분이 발생되게 되면 박스 상단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죠. 비중 축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추가적인 모멘텀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뭐 1번 타자? 네. 출루해야 되니까. 어떤 기업이 1번 타자가 또 될까요? 기업 전략 좀 들려주시죠. 네, 이번엔 이 박스 상단, 이 박스 P를 무조건 뚫는다. 내지는, 이번에도 절대 못 뚫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뚫었을 때 나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못 뚫었을 때 난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런 시나리오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밸류에이션 종목들이 한번 바람을 탔죠. 이것도 쉽게 꺼질 그림은 아닙니다. 중소형주 금방 죽을 것 같았죠. 최근에 며칠간 보시면은 중소형주 한 번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좀 더 올리려는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어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난 지금 시장 완전히 뚫어낸다라고 배팅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은행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만만하죠. 많이 빠졌고 밸류에이션 할인폭도 크고 작년 대비 올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러면은 KB나 하나금융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불리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통신주들 많이 빠졌는데요. LG U+가 무한요금 출시를 했죠. 좀 보조금을 이제 제재를 하니까 이제 요금 가지고 또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피해는 불가피하죠.
하지만 SKT 어제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조금 과도하게 반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쪽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 돌아 나오는 타이밍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뭐 중국에서 불소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뭐 트래픽 안정화됐고요. 이번에 로열티 수입 증가할 것 같고 한번 쇼커버링 들어오면 쇼커버링은 아니죠.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기관들이 일단 전반전을 이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며칠 동안 좀 굉장히 오래 횡보했었고요. 전일 다시 또 상승에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중국 얘기했으니까 시클리컬 뺄 수 없죠. 얼마 전에 제일모직과 SDI 합병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학과 전기전자 소재 부분의 합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에도 이런 게 하나 있죠. LG화학이 있습니다. 시클리컬 쪽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CJ제일제당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라이신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라이신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럼 기대감은 조금 더 생기겠죠. 한 업종, 한 종목에 완벽하게 슬림화되는 포트폴리오보다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유리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목요일의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에어팀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